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경영진의 도덕성. 지난해 주요 경제 이슈 중에 하나는 동양그룹이었습니다. 세계 순위 38위인 동양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9월 30일 주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세 곳에 법정 관리, 즉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와 기업어음 1,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루 뒤 시스템 통합업체인 동양네트워크스도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1957년 설립 이후 시멘트와 제과를 주축으로 한때 재계 순위 5위까지 올랐던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동양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멘트와 레미콘 등 주력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건설 경기 부진이 덮쳐 적자가 커지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이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5만여 명이나 되고 투자 금액이 1조 6천억 원이나 됐죠.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거쳐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불완전 판매한 의혹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 부적격 회사채임에도 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거죠.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또 계열 대부업체를 활용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기업어음을 돌려막는 등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처럼 자금난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부실기업이 기업어음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어음 발행 잔액은 2010년 16조 8천억 원에서 2013년 143조 8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죠.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기업어음의 발행 절차와 한도를 강력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하려는 개인들은 투자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스스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예, 불완전 판매 얘기를 들었는데 서민에게 이걸로 피해를 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된다고 하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데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배임, 횡령 혐의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벌어져서도 안 되겠지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알 때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잘 사용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정부가 공무원 연금 체계를 개혁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적자,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말하자면 혈세로 메워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에 들어가게 될 우리의 세금, 우리가 낸 세금이 2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대로 간다면 9년 뒤인 2022년에는 7조, 8조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더 이상은 개혁을 늦출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일 텐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금연구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를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서 또 제가 놀랐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예,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받는 거에 비해 부담하는 부담하는 비율에 받는 거에 너무 좀 많아서 그런데요. 네. 예, 제도 설계는 그렇다 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험료를 내는 재직 공무원 수는 변화가 없는데 연금 받는 수급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한 106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수급자가 한 34만 8천 명.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비율, 이걸 제도 부양비라 그러는데요. 네. 이게 한 32%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이제 표면화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 구조를 뭐 이제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고치겠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개혁의 방향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이제 이미 공무원연금은 두 차례 연금 개혁 네. 조치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한 번 있었고 또 2009년 말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내는 걸 좀 더 이제 많이 내는 쪽으로 가고 또 2009년 말에는 받는 것도 좀 줄이는 쪽으로 갔는데. 네. 근데 이제 두 차례 개혁 조치가 있었음에도 이제 그 조정 정도가 그 제도 안정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정도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공무원 연금의 보험 요율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2009년 말 개혁으로 공무원 자신이 월급 대비 보험료를 7% 부담하고 있고 네. 정부가 7% 부담해서 총 14%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뭐 공무원분들이 볼 때는 부담하는 수준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네. 받는 것 대비 부담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 요율이 그 마련됐을 때 14%로 마련이 됐을 때보다 그때 추정했던 것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건가요? 이건 구분을 네. 잘 해야 되는데 네. 하나는 제도 설계 자체가 받는 것 대비 부담하는 비율이 적정한가 그 관점에서 하나 볼 필요가 예. 있고요. 그게 적정하게 제도가 설계가 안 됐더라도 연금 제도를 도입한 초기 단계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비해서 받는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 그때는 문제점이 별로 없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좀 표면화된다는, 그러니까 공적연금 제도에서는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받는 나이를, 그러니까 수령 연령을 좀 미뤘잖아요. 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은 아직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죠. 공무원연금도 수급 연령 자체를 조정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아주 2000년 이전에는 그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이 20년만 되면 네. 뭐 나이가 뭐 45세든 50세든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 그 개혁 당시에 그 20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비례 2배 비례하는 만큼 더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개혁은 2009년 말에 2010년 이후부터 들어온 입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매 5년마다 65세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수급 연령을 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적자라는 것은 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군요. 예,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이 아주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960년에 우리 공무원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8세, 어떤 통계에 따르면 52세라 그럽니다. 지금 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남녀 평균 수명이 한 80세 되고 여성분들은 뭐 84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공무원연금 가입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평균적으로 생활 수준이나 뭐 또 이런 그 사회적인 여건이 좀 나으셔갖고 일반 국민분들보다 좀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제도 도입할 때에 비해서 최소한 연금을 받는 기간이 20년에서 25년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공무원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이라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70%에 해당되는 연금을 또 받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뭐 지금 뭐 여성분들이 더 남성보다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하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나이가 많게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평균 3년 정도 그 결혼한 부부의 나이 차이가 있다 그러고 여성이 한 5년 이상 더 사니까 그걸 합치면 유족연금에서도 한 8년, 9년 더 받는 기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받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는 경제활동이가 굉장히 전체 인구 대비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말쯤에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한 638만 명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앞으로 26년 뒤인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요. 놀라지 마세요. 네. 1650만 명. 네. 그다음에 36년 뒤인 2050년에는 1799만 명, 약 1800만 명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요? 네, 65세 이상 인구가요. 네. 근데 뭐 26년, 36년은 먼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멀리 얘기하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연금 제도가 60년에 도입돼서 지금 역사를 보면 이미 54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면 앞으로 우리 그 후세대들 경제활동, 우리 앞으로 자식 세대 경제활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 제도를 끌고 나가기가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기사 보니까 그런 제목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사. 네. 예,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개혁이 가야 될까요?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 일단은 제가 좀, 네. 좀 마크로하게 포괄적으로 네.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제가 수지 상등이라고 해서 낸 거 대비 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저희가 그 낸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는 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합의를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2009년 말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큰 문제점은 그 개혁 내용이 아주 주된 개혁 내용은 2010년부터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한테 100% 적용이 되고 개혁을 했음에도 뭐 아주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몇 가지 요인들은 재직자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고려가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무원 내부 형평성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왔던 공무원하고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연금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무원 내부 형평성 부분이 좀 문제가 또 될 것 같고 또 하나 정치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은 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최고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이제 예. 공무원분들은 또 이제 좀 항변하는 대목이 있는 게 네. 우리가 지금 연금 많이 받는 거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월급이 적었을 예. 때 그걸 후불 임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또 항변하는 네네.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과거의 특수한 부분은 보전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네. 이제 고령화, 노령화가 빨리 온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뭐 통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KDI에서 제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통합 문제, 이런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뭐, 연금 문제가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저도 뭐 그때 KDI 말씀하셨는데, 그 1차 뭐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 때도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아무래도 우리 가까운 이웃이다 보니까 일본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 아직 통합이나 뭐 똑같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내년 2015년부터 일반 그 국민들 대상의 연금하고 공무원 연금이 거의 똑같은 제도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예. 근데 바뀔 예정인데 그 두 제도를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에 비해서 일본은 한 20%를 더 받고 있습니다.
네. 네, 2015년부터는 20% 더 받는 걸 없앨 예정이고요. 예. 또 보험료도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한 0.6%포인트를 지금 적게 부담하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같이 맞춘다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는 건 아니고 네. 받는 거하고 부담하는 걸 같이 맞춘다는 그런 쪽의 개혁이 일본의 개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부담하는 것이 적었던 것, 그러면서 수령하는 것이 많았던 것, 그것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맞춰간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면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는 통합이 아닌 거네요? 통합은 네. 아니고. 예. 통합보다는 일원화, 그러니까 일원화. 영어로 표현하면 커먼 펜션이라고 그래갖고 예. 거의 제도 속성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이라는 것도 이런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그 뭐 이해관계자분들마다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그런 접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연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고 또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합니다. 네. 저희가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한다 그래도 이제 어떤 이제 통합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국민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400조 원 이상 쌓여 있고 앞으로 네. 2,500조 이상 쌓일 예정인데 공무원연금은 지금 적자가 생겨서 올해 뭐 2조 4,800억을 정부가 이제 또 세금으로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 제도를 합친다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공무원연금 기금 하나도 없는 거를 국민기금으로 이렇게 떼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또 이래서 공연한 또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한 어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센터장님의 의견을 따로 여쭤봐도 될까요?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 예. 저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뭐 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급진적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는 네. 같은데 일단 뭐 그 과거의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원들하고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급여도 적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기득권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인구 사회적인 여건 변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그냥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제도가 바뀐다 그러면 바뀐 시점부터는 그 신규 공무원 할 것 없이 동일한 제도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재정적, 정치적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요. 이제 이렇게 가는 기본 원칙을 정하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꼭 제도를 통합한다기보다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만약에 신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쪽으로 가면 이미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그 급여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돈은 네. 또 어디서 충당할 건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어렵겠지만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의 부담 급여 수준을 좀 이렇게 국민연금 상당 부분, 퇴직연금 상당 부분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가는 쪽으로 가는 게 네. 제도 통합보다는 예. 그게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식이네요. 네. 예. 네, 저는 일본식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일본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미 2004년에 자동 안전장치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자동 안전장치요. 예, 영어로는 built-in stabilizer라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가 매년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고령인구 급증하고 출산율 떨어지는데 이게 연금 껌값 아니냐 진짜 즉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정치권에서도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기 위한 소위 말한 탈정치화 측면에서 네. 연금 받는 걸 경제 성장률 또는 인구 구조 변화 또는 평균 수명 증가 추이에 자동으로 맞춰서 예.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이미 바꿨어요, 일본은. 네. 이미 2004년이니까 1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같은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과 함께 네. 그 받는 급여액을 인구 사회 변화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쪽으로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네. 앞으로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에서 이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야겠죠. 예. 예. 이게 제가 제도 개혁을 늦출수록 지금 네. 이제 아까 외국 사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이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러이런 차이점 때문에 두 제도는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지적들을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좀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핀란드가 굉장히 국가 경쟁력이 네. 높지 않습니까? 예. 핀란드의 공무원연금 운영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에 받는 급여가 같습니다. 근데 그 받는 지금 현재 핀란드의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이 우리 공무원연금보다는 20% 정도 적게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부담 수준은 우리 공무원연금의 2배 이상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연금의 재정 불안정 요인이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매년 그만큼의 정부가 지급 보장해야 될 부채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네. 또 그것이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에 비해서 지금 경제활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개혁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 개혁을 자꾸 미루면 앞으로 노인들은 급증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후세대들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면 연금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나 또 YTN 라디오의 앱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자동차 보험 바꿀 때가 돼서 알아보면은 여기저기 보험사에서 갱신 안내 전화, 또 문자가 왔던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된지를 알고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궁금할 텐데 결국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동의한 것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이렇게 고객 정보가 털렸다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립니다. 최근에도 코리아 크레딧 뷰로, 롯데, KB국민, NH농협카드에서 무려 1억 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샜습니다. 곧바로 회사 대표들이 머리 숙여 사과를 했지만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새나간 정보 다시 걷어들일 수 있나요? 시민단체에서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되기까지는 또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죠. 당국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분기마다 바꾸게 하는지라든지 또 시스템 개발 후에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정보 유출 감시센터라는 것도 만든다고 하는데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비밀번호를 분기마다 바꾸게 하는지 조사해서 처벌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최고 경영진까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만 글쎄요입니다. 금융사들이 보안 시스템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당국이 고객 정보 유출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말입니다. 김윤경의 직구본색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별로거든.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 모어 피자 핫. 네, 세상이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을 갖는데요.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조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은 예. 뭐 외국인 수급 자체는 조금 방향성이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내 증시를 억눌렀던 엔화의 약세 흐름 자체가 지난주부터 이제 105엔 부근에서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좀 최근에 낙폭이 확대되었던 IT라든가 수출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네. 시적 시즌을 맞아서 이제 삼성전자 어떤 감익 우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완화되면서 좀 내수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증시의 좀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외국인의 어떤 방향성 없는 매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단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좀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항상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이 항상 좀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저희도 그 지난해를 이제 돌이켜보면 네. 또 지난해 8월과 10월 사이에 상당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구간이 과연 언제쯤 다시 나타날까라는 게 뭐 저희도 사실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시장 네. 참가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은 어떤 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지금보다는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과연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서도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거냐라는 어떤 그런 국면이 좀 더 확인이 되어야지만 어떤 지난해 그 2달간의 어떤 외국인의 집중적인 순매수 구간이 네. 다시 한번 좀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좀 테이퍼링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 경기가 어땠는지를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의 지표잖아요. 예. 근데 지난 주말에 발표된 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그럭저럭 별로였죠? 일단은 뭐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지표 이전까지의 경제지표는 뭐 비교적 뭐 시장 예상치를 넘어가거나 네. 부합하는 어떤 그런 경기회복 기대감을 지지하는 수준만큼의 지표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12월 미 신규 고용 자체가 시장 예상치의 훨씬 밑도는 7만 4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예.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화는 다시 이제 약세로 전환했고, 뭐 미국치 금리도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12월 고용지표 부진 자체는 그 미국 그 동북부 지역의 좀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영향이 네. 크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많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때 이제 12월 고용 보고서도 대폭 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이고요. 네. 실업률 같은 경우도 뭐 7% 정도 전월과 동일한 7%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6.7%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뭐 구직 단념자 수 증가에 따라 또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그런 거로 이제 기인했기 때문에 실업률 역시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딱 내용이 좋았던 게 아닌 게 일단 늘어난 신규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좀 적었군요, 많이.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가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는 연준 FOMC 회의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감안해보면 네. 12월에 고용 지표가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한파에 따른 영향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이제 구직 단념자 수가 상당히 증가한 거,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하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지난해 이제 2014년 해경연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정부가 이제 그 비상 실업급여를 이제 거의 중단할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구직 활동 단념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북부 지역의 한파로 인해서 아마
그 집계상의 좀 오류가 좀 나타났을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신규 고용이 상당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뭐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좀 고용시장을 당장에 어떤 뭐 회복 추세가 크게 훼손된 것이다 아니면은 실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쪽의 판단은 좀 아직까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점차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예. 경기가 하강한다는 리스크는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 상황은 뭐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달리 간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거라고 봐야지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내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또 이제 지난달에 테이퍼링 불확실성 해소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완만하게 뭐 상승 랠리를 시현하고 있습니다만 뭐 국내 증시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는 이런 흐름에 좀 동조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증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실적 시즌을 맞아서 삼성전자 감익에 대한 우려가 컸었고요. 또 원외환율 하락에 따른 어떤 수출주들의 어떤 부진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낸다는 점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테이퍼링이 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다시 자아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결국에는 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자금의 좀 리밸런싱 과정에 있어서 신흥국 증시로의 어떤 외국인은 오히려 좀 계속적으로 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그 1월 테이퍼링 테스트 구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신흥국과 이머징 시장의 어떤 디커플링 현상은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때 디커플링은 우리에겐 좀 유리한 것이었는데 반대가 됐네요. 예, 일단은 뭐 그때는 뭐 금융위기의 이제 진원지 자체가 그쪽이었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선진국이 회복세가 더 두드러지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에 비해서 이제 국내의 어떤 경기가 과연 이전처럼 어떤 낙수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거냐에 대한 좀 의구심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아무래도 좀 증시의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돈풀기의 어떤 이 수도꼭지를 조금씩 줄여가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조금씩 해 나가겠지만 실제로 완전히 잠그고 물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이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일단은 미 연준이 가장 고려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테이퍼링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국채금리의 급등세.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는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그 이상, 그러니까 경기의 회복세를 제어할 만큼의 금리 급등세를 좀 촉발할 만큼의 어떤 테이퍼링이 공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 연준 위원들도 최근에 이제 경기를 보는 어떤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QE의 그 축소 과정 자체가 과속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어떤 시장 금리의 어떤 급등으로 이어진다거나 어떤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어떤 신흥국 시장의 어떤 외국인 자금에 크게 이탈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비교적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엔화 약세의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와닿진 않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제 그 종목을 좀 약간 구분해 보면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어떤 내수주 업종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업종이 뭐 유통이라든가 뭐 내구 소비, 뭐 은행 보험 이런 업종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수준보다 이제 엔화 약세가 조금 더 주춤하는 오히려 이제 엔달러 환율의 레벨 자체가 내려온다는 그런 점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경기 회복세에 시장 참가자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민감 업종 수출주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내수 업종을 조금 가져가야겠지만 네.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좀 수출주들이 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기다리셨던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시즌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팁들을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아까 들려드리기는 했는데 네. 주택과 관련해서 소득공제 받는 팁 있으면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는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그다음에 그 임차보증금에 대한 그 소득공제, 그다음에 월세 소득공제,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청약 같은 주택 마련 저축 요게 대한 소득공제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 4가지가 다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네, 합산 한도가 있다는 건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얼마인가요?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예, 주택 마련 저축이라든지 월세 그다음에 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네. 올해까지는 네. 내년부터는 이제 500만 원으로 좀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까지 포함하면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기간에 네.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합산 한도기 때문에 합산 한도라는 건 좀 기억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합산 한도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네. 질문 들어온 것 좀 알려드릴게요. 4672님인데 작년 연봉이 4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5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입니다. 은행 3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급여 통장을 제외하고는 이자율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대출을 한 은행으로 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이들 이걸 고민을 하시는데요. 뭐 이자가 다 다르다. 그리고 결제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 모으면 조금 더 관리하기 좀 편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다 모았을 때 이자가 더 줄어든다. 그래야겠죠. 예, 그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분까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중도 상환 수수료 그렇죠. 같은 대출을 거. 더 받아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1,000만 원이면 될 걸 갖다가 거기다 한 뭐 50만 원, 100만 원 더 얹어서 받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손해를 되는 볼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환 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상환 기간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유리해 보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 구간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이자율만 보시지 마시고 수수료 같은 게 있는지 뭐 상환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 말고 또 다른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나요? 일단 기존에 이제 대출을 중도에 상환한 수수료 이외에 이제 새로 대출을 받게 되면 뭐 신규 취급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든지 뭐 이런 수수료도 있겠죠. 발생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많이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연봉이 좀 올랐다고 하셨으니까 이러면은 금리 인하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네, 일단 뭐 상환 능력이 더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 그러니까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 요구를 좀 하셔가지고 금리를 좀 낮춰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세 군데 대출의 이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금액이 적고 이자가 높은 거
부터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게 훨씬 더 만족감 높고 효율적으로 좀 상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무조건 네. 모은다고 해서 그냥 뭐 상환하는 방법이야 편해질 수가 있겠지만은 네.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2901님인데요. 이사를 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금리로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을 집중적으로 이용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통장만으로 대출 이자를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외에 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사실 대출에 관한 정보를 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다 비교해서 알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몇 군데 이제 거래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좀 확인하시는 거고요. 이분의 이제 대출 목적이 전세자금이라 그러면 이제 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별로 조건이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시중에 취급하고 있는 그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 한 두세 군데 정도에서 네. 조건을 좀 비교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유리한 데를 좀 선택하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02님. 이분은 이제 금융권의 거래가 아니고 지인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인이 남편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여건이 좋은 편이지만 남편 몰래 필요한 돈이라 은행 대출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떼일 리는 없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떼이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게 채권 채무 관계가 민사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줄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돈 빌려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돈을 못 받는다고 할 때 네. 나중에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분이 상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차용증은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돈은 이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셔서 증거를 좀 남기시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걸 공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공증해서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못 받았을 때 바로 이제 소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빌려주실 때는 이분이 상환 능력이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경우 예컨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남편하고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권유한다든지 다른 네. 방법을 찾게끔 하는 것도 예, 본질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하게 되면 그러면 차용증을 받고 공증까지 받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까지 저기 뭐 나중에 이런 것까지 안 들출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건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열심히 번 돈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재무상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메시지나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823님. 친구 부탁으로 차량을 담보로 해서 7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친구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했는데 이 경우가 안 좋네요. 친구가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곧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차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경우인데요. 그렇네요. 일단 뭐 돈 빌려줄 때 상환 능력 이제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재정 상황이 어떤가 이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윳돈이 아니고 내가 꼭 써야 될 돈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지어 이분처럼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왜 위험하냐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됐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실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분이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돈이 다시 다른 대출을 받는 데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재무구조도 더 안 좋아지세요. 돈을 빌려주신 분. 선의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받는 쪽의 재무구조는 더 안 좋아지고요. 네. 또 만약에 이제 두 분 다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정말 이분이 친한 친구라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을 때 정작 본인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좀 거절을 하시는 게 네. 사실 원칙적으로 가장 좋고요. 현재 방법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 차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빚을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이런 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사실
끝까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게 현재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다른 데 다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분이 고통받는 기간만 더 늘어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늘도 이 새는 돈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분율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날도 춥고 또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기운 내시고 쫙 펴시고 다음 또 생생경제에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